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른 팀의 성공에 기여를 한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인 거예요. 특히나 사람은 협심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협력하는 모드로 가지 않으면 미래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경쟁하는 모드로서는 서로 이겨내갈 수가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소영 이사님 나머지 45분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 있고요. 거기에 아시아 리전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와 그리고 이번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책을 선보인 또 작가기도 하네요. 부캐가 작가입니다. 좋습니다. 네. 요새 뭐 부캐가 있어야 되죠. 지난 그 8일 날 세바시의 두 번째 강연이 공개돼서 네. 아주 화제입니다. 아유.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 토크를 좀 보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토크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책과 같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이 책과 동명의 강연 세바시 강연이 이제 8일 날이죠. 8일 날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하고 있고요. 오늘은 나머지 45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같이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가 우리 강연에도 책에서도 네. 아주 관심 있게 이야기되는데 또 최근에는 주식이 또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극적인 또 아직 글로벌 회사였다가 조금 쇠락했다가 지금 한 10년 사이로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죠? 제가 2004년에 입사를 2004년. 했어요. 굉장히 꽤 오래됐잖아요. 2004년에 입사를 한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 구글도 2004년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뭐 애플, 그다음 또 아마존도 또 상승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 2004년부터 2014년, 15년, 16년까지도 줄기차게 20불대를 이렇게 유지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상으로는 계속해서 추락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뭐 PD님도 그러시겠지만 5년 전에도 20불대예요. 네, 7년 전에도 20불대예요. 10년 전에도 20불대면 어떻게 하실까요? 팔죠. 정리하죠. 네, 정리해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갖고 계셨다면 4천만 원치를 팔았더라고요. 10배. 진짜. 네, 어제 종가로 딱 10배가 됐더라고요. 10배.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게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5년? 아픈 얘기를 덤덤하게 하시네요. 아유, 아픕니다. 네. 근데 사실은 MS의 이제 주가, 기업 가치 뭐 이런 게 사실은 뭐랄까 쇠퇴기 원래 굉장한 1위 하던 회사였으니까 이제 네. 새로운 혁신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추월당했다가 다시 최근에 뭐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뭐 주가 얘기를 먼저 관심이 있어서 했지만 네. 그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나요? 좀 극적으로 저희가 그 리더분이 바뀌었죠. 리더분이? 네. 예전에는 저희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버드 빌 게이츠 회장님하고 동창생이었던 스티브 발머 회장님이 이제 회장을 하셨고 사티아 나델라라는 회장님이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오고 평범한 그런 그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분이 회장이 되시면서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주 경쟁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러닝하는 문화, 그로스 마인드셋. 그리고 서로를 돕는 이런 파트너십의 문화로 바꾸면서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낸 그 책 제목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고 저는 이 질문을 받아든 순간에 약간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 두 가지였어요. 네.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런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번에 이 나온 책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 지난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목격하고 직접 실천하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하셨을 텐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들었던 두 번째 생각.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해야 됩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영향력을 판단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른 팀의 성공에, 큰 부서들의 성공에 기여를 한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인 거예요. 영향력이 큰 사람이어야만 이제 평가를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못 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못 쓰고 당연히 월급 인상이나 저희가 이제 보너스나 주식도 주는데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아예 승진 기회도 승진도 없고 없죠. 경제적 보상도 없고. 보장도 없죠. 그럼 도와야겠네요. 네. 남을 도와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저희 팀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쓸 게 없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내가 뭘 도와줬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첫 분기에는 쓸 게 없어서 그냥 대충 썼다고 하면 그 다음 분기쯤 되면 사람이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거 쓸 게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뭘 합니까? 내 목표는 되게 명확합니다. 그렇죠? 내 목표는 알잖아요. 내 목표는 알죠. 그럼 다른 사람의 목표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겠네요. 소통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파트너십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죠. 좋을까?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가 그렇죠. 시작되는 그러면은 보통은 뭐 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또 잘한 것들을 또 배웁니다. 지난번에 이거 구범진 PD님 이거 너무 훌륭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도 좀 배우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성과들을 자기가 기술을 할 수 있어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그렇군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해야겠네요. 우리 회사도. 해야 됩니다. 되게 하지만 네. 그 화학적 변화는 엄청난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이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지만 제가 3개월 전에 물어보고 또 3개월 이후에 물어보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원원원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게 이 핵심적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성장, 네. 이 재반등 이거를 가져온 거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혹시 이런 그 그림 보셨나요? 서로 총질하는 그림?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에는 보면 부서마다 서로 총을 들고 있어요. 서로 이기려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외부 그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데 내부 동료들하고 경쟁하느라 너무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 경쟁하려면 또 내부와도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점,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그쵸. 있잖아요. 이런 변화의 시점에 그 정말 외부에서 진짜 내 고객들 그리고 내 파트너들한테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그 질문하는 시기가 굉장히 없어지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쟁을 해서 내가 이 동료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래 승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외부에서의 그런 혁신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지만 성과는 안 나오고 회사는 발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었다가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고 외부에 있는 진짜 내 고객들,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직접 물어보게 되고. 진짜 이건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특히나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경쟁자가 내 동료인지 아니면 저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을 빨리 잘 활용을 하여 사람은 협심을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협력하는 모드로 가지 않으면 미래에서는 더
더욱더 이렇게 경쟁하는 모드로서는 서로 이겨내갈 수가 없다라는 맞아요. 예, 그런 메시지를 꼭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통해서 좀 협력하는 거에 대한 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화합과 협력, 뭐 공동체가 중요하다, 귀신 쓰나악한 소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아주 치열한 세계인 기업의 세계에서도 그렇죠. 통하는 네. 이야기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책을 보니까 개념이 파트너십이더라고요. 네, 네. 여기 부제도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파트너십.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파트너십. 그렇죠. 파트너십 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렇죠. 주로 상호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렇죠. 회사 간 뭐 우리 파트너로 사업을 한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사업의 용어인데요. 비즈니스 용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 심지어 가족, 그리고 부모와 자식, 부부, 혹은 친구, 동료들도 생각해 보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파트너십 서로의 이익이 이게 돈은 아니죠.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서로의 성장,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에게서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얻고요. 그렇죠. 서로 이 자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도 하지만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료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과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처럼 선생님이 이거야 그건 지식이 지금 너무나도 빨리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도 지금 이 Z세대, 그렇죠? MZ세대들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의 성장을 위한 사실 파트너로 관계 세팅이 돼야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더 잘 살 수가 있다. 또 그게 또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더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트너십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게 뭐 이 파트너십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재도약시킨 그 비밀뿐만 아니라 네.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인들의 네. 생활의 네. 속에서도 그리고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예로 들은 뭐 가족, 그렇죠. 부부, 네. 그리고 자녀, 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하나 좀 그리고 우리 일상인으로서 우리는 네. 그러면 네. 파트너십을 좀 어떻게 뭐랄까요? 활용하고 네. 맺고 네. 할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책에서 다양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이제 10수년을 일을 하면서 이런 파트너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경험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직원들을 좀 더 서로 돕는 파트너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집대성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일터 박 그리고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4원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원칙. 네. 행복한 파트너십을 위한 네. 4원칙. 우선 파트너를 이거는 정말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어떤 파트너십이 필요할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뭐든 부부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에서의 인맥. 내가 이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서로 돕고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머릿속에 해보시고 이 4원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1원칙은 우선 1원칙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의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라.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려면 내 비전을 알아야 돼요. 내 비전을 실제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은 뭐죠? 삶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파트너십은 아까 비즈니스 관계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뭐 매출 얼마. 얼마.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재계 몇 위, 뭐 이런 순위, 뭐 그렇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파트너를 해야 될지인데 지금 우리는 삶에서의 파트너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나의 목표가 있는지, 내 삶에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게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관계라고 네. 한다면 우리 이제 상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밑에서 일을 하는 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상사님도 이 일을 하지만 또 일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나 저와 일하는 관계에서 어떤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의 방향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그렇죠? 일의 Y 같은 거. 그렇죠. 내 일의 Y. 나도 마찬가지. 저도 있어요. 근데 이 Y가 비슷하게 맞아야지 그렇죠. 서로 파트너가 이루어지지 동상이몽.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신부, 신랑 신부라고 본다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비전을 공유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대략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뭐 예를 들면 남편은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말 막 강남의 아파트도 사고 나는 물질적인 어떤 성취가 중요한 사람이야. 인데 와이프가 될 사람은 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뭐 가드닝을 좋아하고 난 자연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아주 그런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나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비전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타협할 수는 없나요? 그게 타협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사랑을 한다면 극복이 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서로 극복을 할 수 있다면 또 서로를 주고 받으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걸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물질적인 성취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아니었구나. 나는 또 이런 가치가 있는지 몰랐구나. 서로 배워갈 수도 있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내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게 어떤 제일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 그게 수 있어요. 파트너십의 전제겠군요. 전제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사실은 나눠야지. 그렇죠.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제가 또 소개한 바로는 이게 막 비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특히나 젊은 분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전. 잘 몰라요. 거창하잖아요. 너무 거창하잖아요. 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아요. 뭐 뭔가 이렇게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세운 비전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나는 이게 목표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말 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많은 경험들을 해가면서 뭐 당장 비전부터 이렇게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다양한 책도 읽어보시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건 나한테 정말 가치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야 된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그렇죠.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나와 타인을 위해서 성취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런 거 한번 그렇죠. 적어보는 게 비전일 수 있다 이거. 네. 저는 회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나누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니저한테 원온원 시간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원온원 상담 1대1. 그러니까 1대1 미팅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하게 돼요. 1대1 미팅에서 바로 우리 목표를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가지를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코칭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매니저를 계속 교육을 해요.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경청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걸 원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우리 같이 뭔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측이 사실은 1번의 순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네요.
이게 사실은 뭐 그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듣는 네. 얘기 아니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자기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파트너와 이걸 한번 공유하는 하는 것. 것. 네.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은 뭡니까? 이 원칙은 상호 호혜의 원칙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서로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서로. 파트너를 하나만 좋아하면.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나만 혜택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혜택을 보는 방법. 근데 이게 저희가 삶의 파트너십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이익을 내가 얼마 줄게 파트너 하자. 나한테 이만큼의 이득을 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는 할 수 있죠. 비즈니스 관계는 오히려 그게 쉬운데. 쉬운데 이제 이건 일터에서 정말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이렇게 물질적인 거가 아니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나는 가치를 전달할 게 없다. 난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전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데 죄송한데요. 사회 초년생일 때 저도 뭐 지식도 없고 아무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맛집을 잘 찾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맛집. 네. 커뮤니티 이제 저희가 행사 뭘 하면 그것들을 이제 식사하고 이런 교류하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또 막내인 제가 제일 잘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가치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상대방도 또 다른 가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로 제가 든 거가 책에서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저희 팀원 중에 굉장히 일을 못 한다고 사실은 이제 조금 평가가 그 전에 제가 매니저가 되기 전에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평가가 네. 그 다른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네요. 그래서는 아니고 이 친구는 그냥 자기의 일을 역량. 못한. 네, 일을 그런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네, 일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니저가 딱 돼서 이 친구의 이제 비전을 먼저 좀 들어봤어요. 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본인은 잘하고 네, 싶은데 그리고, 퍼포먼스는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호 호혜의 원칙을 생각을 해봤죠. 비전은 일단 서로 맞아. 일을 잘하고 싶어. 나도 일을 너가 잘했으면 좋겠어. 잘했어. 똑같아. 비전은 맞았는데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일을 못하면 상호 호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먼저 주자. 먼저 도와주자. 내가 먼저 상호 호혜를 그러니까 호혜를 베풀자. 음. 제가 매니저로서 베풀 수 있는 호혜가 뭐죠? 뭐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상담? 이 팀원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전이 우리가 일을 잘하자는 그거 어떻게 거니까. 도와줬습니까? 우선은 이 친구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원어원을 통해서 이 친구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문제점도 얘기하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그리고 또 자기의 장점은 또 제가 매의 눈으로 찾아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는 기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신 이 친구는 비즈니스 역량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또 저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치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꾸로 또 제가 부족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테크닉 이렇게 도와줘서 저희가 이제 상호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작은 베타였다가 글로벌 지금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그 역량이 좀 떨어진다는 그 친구. 사원하고 한 프로젝트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자신감을 이제 가지게 됐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역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장했군요. 네, 성장을 하고 저 또한 성장을 했죠. 매니저로서 저 또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저축보다 낫다. 명언 나오네요. 네. 사람을 돕는 게 저축보다 돈 모으는 것보다 낫다. 당장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를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성공에 바로 기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축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냥 이렇게 도와줘 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또 나한테 한번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도운 게 또 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 호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라가 되는 그런 관계보다는 조금 더 넓게 크게 보면서 조금 그런 형태의 상호 호혜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책에서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도비의 이제 대표님, 우명 대표님이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하니까 또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호 호혜라고 하면 50대 50을 생각을 하잖아요. 파이 한 조각을 그렇지. 나눠 먹으면 자, 우린 똑같이 5대 5로 나누자라고 하면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백발백중 상대편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대5로 내가 더 봤을 잘했는데? 때, 내가 봤을 때 5대 5인데 아. 제안을 하면 상대방은 아닌데 내 파이가 적은데라고 아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내가 4, 적게. 상대방이 6. 그러면 5대5로 생각한다? 네, 그 상대방은 5대 5야. 어. 아주 공평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호혜의 원칙을 하실 때도 우리가 조금 내가 손해 본다라고 하지만 서로 나눠준다면 이게 상대방은 더 열심히 그게 내가 그냥 5라고 줬는데 이게 5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네요. 그 공감이 가는. 그러니까 상호 호혜도 이게 뭐 딱 5대5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이 질문, 네. 당신은 다른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냐, 성공을 도운 적이 있느냐, 네. 이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원칙은 뭡니까? 세 번째 원칙은 이렇게 훌륭한 비전도 나누고 그렇죠. 훌륭하게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를 더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의 이제 사생활도 제가 조금 책에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가족이 제가 10대 아이들 둘도 있고 또 저희 남편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가정에서도 사실 파트너십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파트너십이 없다면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슈퍼우먼이죠. 책도 쓰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이들이 아주 깐난쟁일 때부터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요.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서로 이익이 되며 이익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서로 어린이가 뭐 이해를 합니까? 아니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 서로에 대한 서로의 성장, 그 아이들은 성장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도 부모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맞게 저희가 주입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들의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엄마 아빠의 또 비전이나 꿈도 들어주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들어놔서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상사를 만났어요. 정말 그때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입장을, 왜냐면 본인은 이제 싱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2주 뒤에 외국 출장을 보낸다거나 뭐 1주 뒤에 그러니까 정말 언프리딕터블한 그런 프로젝트를 자꾸 줘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인가 그랬거든요. 9살인 저희 아들이 저한테 코칭과 피드백을 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조언을 하든가요? 네,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럼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9살 아들이 엄마, 내가 보기엔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회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너무 안 쉬었어요. 제가 보니까 휴가를 안 내더라고요. 그런 걸 알아요? 응. 그러니까 좀 쉬세요. 오케이. 좀 쉬시고 다시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친구의 비전이 또 있어요. 그 친구는 너무나도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교통 덕후거든요. 교통에 대해서 전국에 뭐 기차를 타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비전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도 엄마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이건 저뿐만 아닐 겁니다. 아마 수많은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힘든다고는 하지만 또 그 아이들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삶의 어떤 또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파트너인 거거든요. 좋은 파트너예요. 내가 너를 잘 키우기 위해 나의 모든 걸 희생하여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너도 나를 통해 성장하고 나도 널 통해 성장하는 우리는 가족 파트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코칭과 피드백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먼저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줘야 그렇죠. 들어주고. 그래야지 코칭도 피드백도 가능한 거예요. 네, 듣고 저희 아들이 만약에 기차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너 지금 수학 숙제를 해야지. 제 생각을 그거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코칭도 아니고 피드백도 아니에요. 그냥 파트너가 될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잔소리를 하는 사람인 거죠. 어쨌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파트너십 하면은 사실은 뭐 힘이 동등한 사람끼리야 파트너십이 가능하죠. 코칭도 가능하고 피드백도 가능한데 힘이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도 파트너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때 네. 우리가 코칭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네. 경청해줘야 되고 그의 비전을 존중해야 네. 되게 중요한 맞아요. 애티튜드로 네. 태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호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회사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 밖도 사례도 굉장히 제가 많이 해요. 10개의 그 골드 파트너들. 이 책에 맞아요. 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터 밖에서 또 성장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또 기술 유튜브라는 플랫폼, 그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플랫폼들을 또 파트너 삼아. 또 우리 세바시 대학도 아주 좋은데 세바시 강연들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또 플랫폼 삼아. 또 나의 성장을 또 이끌어내고 또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터박 파트너십도 제가 이제 소개를 10개의 파트너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때도 또 코칭과 피드백, 비전을 나누고 상호 호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드렸죠. 중요한 사례를 훅 지나가서 제가 다시 여쭙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파트너십에 관한 예로 우리 세바시 대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바시 대학 네. 우리 4원칙 중에 방금 설명한 3원칙 코칭하고 피드백 네. 이거거든요. 세바시 대학 여기 왜 쓰셨습니까? 세바시 대학에 대해서. 아니 제가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한 인플루언서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할 기회들이 많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의 미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왜냐,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교육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많이 쇠퇴를 하고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또 과거의 교육을 과거처럼 과거의 이제 그 지식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우겨넣고 그걸 시험을 통해서 시험 점수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가 경쟁하고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교육에 대한 대학의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찰나에 딱 세바시 대학을 소개도 받고 실제 참여도 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미래의 대학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변해가면서 좋아지겠지만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되 그 안에서 서로 코칭하고 피드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파트너십 모델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세바시 대학 같은 굉장히 좋은 일터박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좀 써도 되냐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얼씨구 나고서 네. 이제 드린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세바시 대학 만든 게 그 홀로 성장하는 시대에 네. 끝났다 해서 커뮤니티 리더십을 되게 네. 중하게 다루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늘 세바시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네. 할 수 없을까. 네. 특히 이제 배움의 커뮤니티. 네, 네, 네. 그래서 그 책 보고 영감도 받고 네. 노하우도 네. 얻고 네. 해서 시작했는데 네. 다시 정의해야 되는 거야. 이 네. 책을 보니까 이거는 파트너십이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네. 뭐 어떤 것을 뭐
어떤 경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나의 네. 삶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또 우리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 우리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죠. 상호 호혜적이고. 네. 서로 코칭과 코칭하고 피드백하고. 네. 딱 3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있네요. 네. 세바시 대학이. 아직까지는 3원칙이었어요. 이제 4원칙을 말씀하셔야 4원칙이 돼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원칙은 여기 촘촘하고 빈틈없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가 성장을 보면서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시가총액 1위를 만드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시가총액 1위를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오판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나요? 저희가 세일즈를 직접 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가 파트너 군단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을 직접 파는 조직이 없군요. 세일즈가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파트너와 같이 외부에? 네, 외부의 파트너사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제가 커뮤니티 리더들 뭐 이렇게 소개도 했지만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도 저희 파트너로 또 교육 파트너, 하여튼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파트너를 안 맺은 곳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 만들어 놓고 저희가 유저들, 사용자들을 파트너로 안 맺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어떤 또 패착을 했었냐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스티브 발머 회장님 때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소스를 해서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오픈 소스 진영이 있거든요. 그렇죠. 윈도우는 회사가 만들지만 또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로 만드는 그런 진영들을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그들은 암이야. 세상의 암덩어리다? 네. 그 되게 심한 표현을 했네요. 그런 그분은.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트너를 아니라. 그래서 엔드 유저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자들을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 적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개별적으로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 독점 기업. 그렇죠. 독점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딱 붙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인기를 잃고 공룡이자 독점 기업이다라고 했더니 브랜드가 이렇게 실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촘촘하고 빈틈없이 나의 그 이해 관계자가 누군지 빈틈없이 촘촘하게 파악을 해서 파트너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의 파트너십에서도 했었어요. 개인의 파트너십에서는 자, 우리 가정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와 아이들이겠지만 사실은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해 관계자들이 특히나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님이 또 중요한 이해 관계자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하고 적당한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 부모님하고도 파트너십을 잘 현명하게 맺어서 서로 윈윈하는 상호 호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또 제가 책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에서는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하면 촘촘하고 빈틈없이 파트너로 만들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적을 중요하다.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몰랐던 사실은 파트너 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 파트너들 간의 네. 이해관계자들, 네. 그 주변에 또 뭐랄까 두 연관. 번째 파트너들이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삶의 그 스테이지마다 제가 완벽하게 모든 걸 파트너를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또 스승과 제자로서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부모와 자식,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연인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때도 있고 친구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때도 있고 회사에 가면 또 나의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내 동료 혹은 내 부하 직원, 내 상사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삶에 그 5가지 범주라는 범주도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고 각 스테이지별로 각 범주별로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면 좋은지 어떤 자세로 만들면 좋은지도 설명을 좀
세계적으로 좀 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이 사원칙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네. 네. 특히 마지막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상생까지도 네. 이렇게 보는 게 요새 뭐 ESG 하는 기업이 뭐 생존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ESG에서 E가 environment라고 그러고 S는 social value, 음. 사회적 가치 이런 그렇죠. 거고요. 그 G가 이거예요. 음. 네, governance 해갖고 지배 네. 구조, 네.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거네요. 지금 네. 우리 이야기가. 네, 그 트렌드를 조금 일반인들도 그렇죠. 쉽게 평범한 이해할 수- 사람들도 어떻게 네. 적용시킬 수 있을까? 네. 사실은 더 구체적인 뭐 어떤 그런 단계별 이야기가 여기 더 책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책 이야기를 다 할 시간도 없거니와 그렇죠. 또 네. 다 할 필요도 없죠. 네. 왜냐?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뭐 이 행복한 파트너십을 위한 실질적인 네 가지 전략, 방법 네. 네. 이런 걸 알아보는 걸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 주제 혹은 또 궁금한 또 질문이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이사님과 같이 제가 테이커가 아니고 기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는 사실은 그럼 탑다운으로 네. 한 것 같습니다. 탑다운으로 문화를 바뀌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되는데 어렵죠. 그거를 탑다운이 아닌데 내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일터박 파트너십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되면서까지 기버가 되는 거는 소모가 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파트너십을 하면 난 성장해 하고 있어 하고 에너지가 솟아야 되거든요. 힘은 좀 듭니다만 에너지가 솟아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계속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트너십을 맺는 당사자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파트너 말고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조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도와주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상호 호혜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너무나도 그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지 마시고 또 일터 밖에서 또 혹은 다른 쪽에서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의 이 스탠스는 유지를 하시되 그런 파트너들은 얼마든지 또 좋은 파트너들을 찾아가는 거가 그게 또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소모된다라고 하시면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게 내가 지금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처음에는 저도 되게 어려운 뭐 모든 아까 뭐 제가 사례로 든 팀원들이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뭔가 저만 뺏기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내가 당장 안 받았다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또 나는 그냥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줬더니 뭐 1년 뒤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2년 뒤에 돌아오는 경우 최근에 그랬어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이렇게 테이크한 거예요.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냥 저축해놓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한다라고만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또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히려 한 1년 뒤에 저에 대한 피드백을 너무 좋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판단을 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스탠스는 너무 좋고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거를 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질문자님이 성함이 뭐라고요? 소정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뭐 직장인, 직업인들 그리고 부모들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작동하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 세바시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셨으면. 그리고 또 서점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이소영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